일단 삼성전자의 전장사업부의 차량용 반도체 진입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좋아졌다. 엔비디아 같은 데는 굉장히 가치가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그 전기차에서 이어지는 궁극이죠. 결국 자율 이제 주행 쪽인데 그쪽 관련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율주행이나 친환경 자동차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이제 비중이 큰데, 네. 삼성전자가 제가 알기로 아직 뭐 이렇다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고민이 되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LG와 마찬가지로 LG전자는 이제 차량 사업부인데 10년 정도 돼서 이미 자리매김했죠. 삼성전자는 6년 정도 됐습니다. 전장 사업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때 초기에 제가 자문도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쉬운 게 이제 일반 램부터 각종 가전제품 세계 넘버원을 지향을 해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됐는데, 자동차 분야로 들어오기 위해서 전장 사업부를 출범했지만은 자동차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못 들어오게 해요. 다른 기업들이. 네. 배타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을 뺑글뺑글 돌았어요. 네. 삼성전자가. 네. 굉장히 어려웠죠.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하만을 인수한 겁니다. 하만 자체가 자율주행도 넘버 3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모든 서라운드 시스템부터 네. 세계의 어떤 자동차 업계의 폭스바겐 그거 같은 것이 이제 하만이었거든요. 네. 하만을 인수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바이언스 앤 윌킨스라든지 네. 뭐 네덜란드 뱅엘 올룹슨 이런 것들이 다 하만 거예요. 브랜드 10가지 이상을 하만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인수해버렸더니 굉장히 신의 한 수라 그랬죠. 왜냐? 하만을 인수해버렸더니 하만 시스템을 다 쓰고 있잖아요. 전 세계. 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삼성 걸 쓰고 있는 거가 된 거야. 네, 그래서 굉장히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또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것들은 아직도 퀘스천 마크가 좀 있어요. 자동차 분야에.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나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 진입에 대한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오스틴 공장을 증설을 해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파운드리 공장을 더 짓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운드리를 2030년에 세계 넘버원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만의 넘버원이 TSMC하고 네. 넘버원, 투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그 가속도는 높아질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총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옥중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은 좀 있죠. 물론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요.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죠. 나오게 되면 아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결국은 반도체라는 것은 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 중에 30%만 차지하고요. 나머지 70% 시장이 비메모리 반도체, 즉 그 우리가 말하는 차량용 반도체가 그 속에 소속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만큼 투자를 통해서 또 신기술을 통해서 또 본격적으로 진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NXP 인수도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이 얘기가요. 네. NXP가 차량용 반도체 인피니언과 더불어서 넘버원, 투를 달리고 있고, 네. 또 MCU 등 핵심적인 하이테크에 속하는 차량용 반도체를 기본적으로 만드는 게 NXP였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공장이 큰 공장이 2개나 있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에다 요구한 게 2가지가 있거든요. 네. 30조 원 투자 빨리 해라. 네. 두 번째, 차량용 반도체 니네도 미국에서 만들어라. 근데 차량용 반도체는 거의 만들지 않았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네. 근데 그것도 만들라. 미국에 투자라. 2마리 토끼 잡아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NXP 인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NXP가 미국에 공장 2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넘버원이 기업이라 그랬잖아요. 네. 인수를 하게 되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넘버원이 삼성전자도 되는 거잖아요. 네. 또 미국에 투자라는 것도 그림이 같은 말이니까 그렇죠.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NXP 인수가 그러한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하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NXP는 삼성 말고도 이전에 여러 번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싶은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태를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부의 차량용 반도체 진입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좋아졌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이번에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아마 현대차하고의 시너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총수들도 너무 잘 아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차에 이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즉 70%에 해당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요즘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처럼 자율주행 준비 상황은 어떻고 아까 전에 한 4년 정도 늦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인 건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년 정도 뒤져 있다는 것이 현대차 네.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율주행이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가 있는데 네. 지금 레벨 2 개념이죠.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거. 네.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정도 시설이어서 선진국은 레벨 3, 레벨 3.5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요 간극이 한 4년, 3년, 4년을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전문가보다도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네. 이런 쪽의 전문가 양성이 앞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그 간격을 얼마큼 좁아주느냐. 수소전기차하고 전기차는 잘 만들지만 이걸 움직이는 정신망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개념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재 양성이 좀 필요해요. 이쪽이 이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뭐 수백 명에서 기천 명, 1, 2천 명 정도는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문가를 얼마만큼 제대로 넣어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주느냐가 현대차 그룹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을 완성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그림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네. 앞으로 그런 인력 양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생인 기아 네. 자율주행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모하비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위치인가요? 아직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과 동생 비슷한가요? 예, 비슷합니다. 색깔도 틀리고 디자인도 틀리고 네. 완성도 좀 틀리지만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선진국 네. 대비 3년, 4년 뒤진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어떤 네. 획기적으로 좀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거든요. 네. 오토파일럿이 그렇다고 뭐 센서인 라이다 센서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네. 아니고 카메라를 조합을 해서 주로 방향과 속도를 설정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완성도 아직도 높지는 못해요. 아주 물론 세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토파일럿을 구사하다 죽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건데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세계 자율주행차 기술 자체가 아직 레벨 3 정도지 레벨 4로 오려면 5, 6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도 이제 기회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격은 있지만은 좀 더 노력을 한다면은 선진국가의 어떤 간격을 줄이면은 모든 분야가 융합된 최상위권으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향후 몇 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으로 결국 이제 갈 텐데 네.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역시 이제 이 라이다 센서 같은 센서 기술, 네. 센서. 그 다음에 통합 기술. 통합이라는 게 뭐냐면은 센서나 각종 주변의 정보, 5G 네. 이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방향과 속도를 결정해주는 네. 통합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알고리즘, 인공지능 네.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버무려진 게 자율주행 개념이거든요. 네. 그 자율주행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차 자체가 방향과 속도, 자체적인 정보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은, 자체의 정보와 외부에서 200m 바깥에 있는 것은 못 읽거든요, 센서로. 네. 그러니까 그 바깥에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통해서 네. 그 실시간으로 받는 5G 개념 있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조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좀 자율주행차 시스템이 좀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은 센서, 카메라, 카메라도. 예, 카메라도 포함이 되죠. 카메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메라, 그다음에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요새 부족한 차량용 반도체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또 5G도 그래서 부각이 됩니다. 5G. 또 5G, 6G 이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외부에서 대량의 정보를 에러 없이 받아야지만 그 정보를 갖고 센서링된 정보와 자기 위치 정보, 알고리즘을 돌려서 네. 방향과 속도 설정을 해서 사고 없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미래의 뭐 자율주행차가 좀 보편화되면 우리의 삶은 좀 어떻게 바뀔까요? 뭐 누군가는 그 안에서 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간에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긴 하던데 또 누군가는 그 좁은 차 안에서 뭘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네. 자율주행이 레벨 5는 꿈으로 놔두는 겁니다. 네. 레벨 5는 완벽하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안전하게 이동시켜주는 이동수단인데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어요. 네. 레벨 4는 그보다 약한 거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데 비상시에는 사람이 개입하는 걸 레벨 4라 그래요. 그러니까 레벨 4부터가 진정한 자율주행 시작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꿈으로 놔두는 거고 레벨 4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걸 개발해서 나오는 각종 기술이 응용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오토 발레 파킹, 네. 풀 파킹이죠. 네. 내가 이제 여기 건물에 도착했다. 그럼 지하 주차장에 열심히 돌아다니면 될 필요가 없죠. 현관에 대서 휴대폰 앱 딱 누르면은 얘가 기어 내려가죠.
혼자서 저속으로 움직이면서 어디다 주차할까? 이야. 안전하게 딱 주차하면은 주인님 몇 층 어디에 안전하게 주차했습니다. 네. 이런 게 와요. 이게 오토발렛인데 오토발렛이 이 머지않아 구현이 돼요. 저속이고 그리고 일 끝나고 현관 나가서 앱을 딱 누르면은 집에서 딱 올라서 현관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차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앨런 머스크는 모델 S에다가 이게 첫 번째인데 네. 주차는 물론이고 네. 주차를 해놨더니 내가 판단하니까 배터리가 30%뿐이 없어. 네. 아 주인님이 오전에 이 건물 계시지 충전하고 와야지. 네. 그래서 혼자 충전하고 가서 무선 충전 네. 하고 돌아와서 삑 하고 와요. 주인님 7,000원치 충전했습니다. 나중에 7,000원 후불해 주세요. 네. 충전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1단계고. 네. 2단계는 아 주인님이 오늘 오후에 한나절 세미나 하시지. 네. 충전은 물론이지. 그리고 무인 우버가 돼가지고 돈 벌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돈 벌고 돌아다니고 네. 주인님이 끝나기 전에 딱 와서 주인님 네. 오늘 총 수출 수입 5만 원입니다. 충전비 10,000원, 순이익 4만 원입니다. 돈 벌고 돌아다니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개인차의 우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나중에 상용화 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 크죠. 언제쯤이에요? 한 10년 정도. 10년은 최소한 필요하다. 10년. 예, 왜냐면은 자율주행 개념이 아직도 완벽치가 못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능동식 안전장치라 그래가지고 지금 에어백이나 안전띠 같은 거는 부상을 경감시키는 장치지 이 사고를 방지해주는 장치는 아니거든요. 네. 사고를 방지해주는 장치를 능동식 안전장치라 그래요. 아, 주인님이 달리다가 판단을 제대로 못 하시네. 그러면 네. 제동을 예가하고 핸들을 꺾어서 네. 아예 탑승자, 운전자의 생명을 보장을 해주는 게 네. 능동식 안전장치죠. 이런 장치가 있으면 충돌도 방지할 수가 있고 네. 피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장치가 앞으로 보편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정도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운전대 딱 잡았더니 시트와 눈의 어떤 감각, 핸들 잡았는데 손에서 나는 땀, 온도, 맥박 이런 걸 다 측정을 내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측정을 해가지고 예전에 평상시 100% 최상위 컨디션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옛날 최상위 컨디션보다 50%뿐이 안 되네. 네. 센서가 동작됐더니 알코올 냄새도 조금 나. 주인님 어저께 술 푸셨죠? 오늘은 시동을 안 걸겠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또 시속 20km, 30km 정도 속도가 느리면 자율주행이 실수할 가능성이 적잖아요. 네. 네. 이런 시속 30km 정도 되는 미니버스가 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네. 과학화 단지, 자율 혼자 도는 거죠. 계속 사람 돌고 있는 태우고. 거죠. 돌면서 큰 길까지 내려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구현을 하더라도 사고의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건 되게 쉽겠네요. 예, 판교도 지금 일부 시험을 하잖아요. 네. 시범운항을. 이런 모델들이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화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게 바로 자율주행 개념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이런 것들이 응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 중에 또 하나가 핵심이 차량용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의 전쟁을 좀 승자는 교수님 누가 될까라고 보세요? 후보는 좀 어디가 있나요?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네. 넘버 5 보통 이제 20% 30% 점유율을 갖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네. 뭐 아까 NXP, 네. 인피니언, 네. 르네사스, 네. SI 테크놀로지, 네. 그죠? 이런 데가 1, 2, 3, 4, 5위 건들이거든요. 네. 이런 데는 그냥 그렇게 갈 거예요. 그냥. 근데 앞으로 이제 합정연행 통해서 합정연행이 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차량용 반도체 자체가 소량 다품종이고요. 네. 수익률은 떨어지고 공정과정은 길고 안전도나 신뢰도는 높아야 되고 네. 조건은 까다로운데 돈은 안 남아.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미 부족해지면서 전략 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미국 난리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어디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네. 기존에 지금 넘버 5 이런 데는 다 TSMC도 관심 위탁 생산하니까요. 네. 뭐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딱 이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또 책에 보니까 뭐 물려 주고 싶은 주식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뭐 그래픽 드라이버 회사였던 것 같은데. GPU 같은 것이 네. 사실은 이 모든 시스템에 네. 컴퓨터로 움직이는 시스템에 이제는 기본 핵심 ECU로 작용을 한 거예요. CPU로 작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노하우도 워낙 많고 네. 또 실제로 이 기업이 앞으로 미래의 모빌리티 쪽에 굉장히 핵심적인 반도체를 보급해주는 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데는 굉장히 가치가 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차량용 반도체, 또 예를 들어서 이 자율주행차 이런 개념에서는 필수적인 핵심 하드웨어로 공급해주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 중요도가 더 커지기 때문에 네. 미래의 가치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미래에 대한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노하우,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네. 이 중요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 중에서 슈퍼 을이 될 가능성이 크죠. 이건. 슈퍼. 네, 슈퍼 을. 갑이 손대지 못하는. 아, 그런 을들이 있죠. 예, 그런 기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내연기 하찮은 보시 같은 회사였어요. 네네네. 보시도 좀 탈바꿈 안 하고 기를 쓰고 있거든요. 네. 예, 예전에 디젤 인젝터 이런 것들은 이게 여기서뿐이 못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부품 공급 안 하면은 차를 생산 못하는 갑이 무수하는 을이었죠. 네. 엔비디아가 슈퍼 을이죠. 그 슈퍼 을이 될 울트라 슈퍼가 될 가능성. 네, 있죠. 엔비디아가. 예. 주가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미래 가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또 엔비디아 자체가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자기네의 어떤 체력을 키우고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엔비디아 움직임 자체가 뭐 인텔부터 주변의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다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저기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율주행에서 뭐 퀄컴도 눈여겨봐야 돼요. 그러면 퀄컴 자체가 워낙 이제 우리나라 휴대폰 쓰면 쓸수록 여기다 주는 로열티가 많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퀄컴도 스마트폰에다가 바퀴 붙은 게 미래의 자율주행 움직이는 바퀴 달린 휴대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퀄컴 입장에서는 자기네 휴대폰에 들어가는 각종 알고리즘, 독자적인 원천 기술에다가 바퀴를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퀄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방향전환에다 보시면 되죠. 방향전환. 네네. 자, 공유중 업체들 좀 얘기 좀 드릴까 하는데, 우버나 타다 같은 이제 모빌리티 공유 업체들이 요즘 좀 다양한데, 네네. 대표적인 공유 업체들의 특징과 좀 앞으로 뭐 기대되는 점들이 좀 있을까요? 결국은 전기차를 자율주행 개념을 얼마큼 집어넣느냐가 공유 모델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무인 택배라든지 무인 물류 시스템에 대한 것들, 네. 또 사람을 운전면허 없이 타고 내리게 만들어주는 이동수단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 개념이 이제 얼마큼 포함되느냐인데 아마 공유업체들도 그런 어떤 시스템 구현이 얼마큼 빨리 되느냐가 회사의 가치를 몇 배, 수십 배를 띄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 그런 것을 응용하느냐가 관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우버라든지 또는 리프트라든지 그 밖에 뭐 일반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동 킥보드 공유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모델들이 다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의 모빌리티를 좌우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사업도 확장성도 굉장히 크고 또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이러한 자율주행 전기차를 기반으로 얼마큼 응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회사들의 중요성은 더 커지라 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는 뭐 규제 일본조다 보니까 타다도 죽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나오는 타다는 이제 뭐 공항을 간다든지 택시 내 총량제 개념으로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기존에 작년에 죽은 타다 자체는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혁신적이고 국내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인데 결국 죽여버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제 일본대의 포지티브 국가이기 때문에 다 죽인다고. 싹 나오기 전에. 그래서 타다 굉장히 편했는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회원수만 170만이 가입한 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간혹 썼거든요. 일본 택시 타고 타다 썼는데 타다가 인기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커리우먼들이 심야에 귀가를 할 때 제일 많이 이용한 게 타다예요. 왜냐? 기사들 입증이 됐죠? 운전 중에 말 안 걸죠? 그렇죠. 또 안에 쾌적하죠, 넓고. 안전하고 쾌적한. 그렇죠. 안전하고 쾌적하다. 또 목적지 도착했을 때 등록된 카드로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까 또 말도 안 걸고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어필이 됐던 것들인데 이제 그런 타다를 죽였다는 건 굉장히 실수를 한 거죠. 우리나라가 역시 규제 공화국이구나라는 걸 또 하나 반증한 거고 이에 관련 단체에 대해서 휘둘림을 당하는구나라는 측면에서 왜냐 이 모델이 적은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등 정부하고 조율하면서 진행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입 싹 씻어버리니까 아주 멘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 몇 년 후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그래서 현대차 같은 데가 국내에서 공유업체에다가 투자를 안 하잖아요. 왜? 이 상태에서 뭐가 싸게 나오기도 전에 밟아버리는 국가인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미국 이런 데서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런 데는 규제가 없는 네거티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의 모델이 자기네 어떤 현대차의 미래의 어떤 이동수단의 어떤 역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외 투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국내는 규제 일본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규제 측면에서 사실 그게 타다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택시 업체, 택시 기사분들을 좀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타다가 사실 계속 잘 되면 당연히 이쪽은 좀 사양이 더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이 그냥 놔두게 그렇죠. 되면은 어떻게 답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이에 관련 단체에 휘둘르다 보니까 지금도 중소기업의 중고차 분야의 대기업 진출도 또 흐지부지 돼버리잖아요. 제가 왜 너무 제가 전체를 대표하는 소통 대표였거든요. 전체 중재도 다 있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소비자가 또 요구하잖아요. 중고차 살 때 기존에 왜 놔두느냐. 허위 미끼 매물로 또 계속 피해자 생기고 저번에 어떤 친구는 자살했잖아요. 중고 사기 받고 전 재산을 쏟아붓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너무 많은데 근데도 왜 개선할 생각 없느냐. 대기업이 들어오면은 일부 포션이라 들어오게 되면은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면 서로 선진적으로 안 바뀌게 되면은 도태한다는 논리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물결이 필요한 거죠. 물이 고여있으면 썩잖아요.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물을 유입을 시켜라는 게 소비자 단체의 어떤 목소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어떤 새로운 그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그려주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그림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최근에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뭐 구글이 손을 잡았고 SK텔레콤이 우버가 손을 잡았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뭐 경쟁이 더 치열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율주행 개념 전기차 또 이거를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 공유 모델을 쓰는 거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세계적으로 물류라든지 탁송 또 어떤 이동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거든요. 다양하게. 근데 이런 모델들은 앞으로 이제 국내 굴지 그룹과 더불어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또 국내가 신차 판매 170만 대, 80만 대 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선진국 큰 시장에 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되기는 좀 약하지만은 소비자의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에서 대한민국에서 입증된 차종, 입증된 시스템은 해외 어디 나가도 성공한다는 공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대박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만큼 국내의 소비자 눈높이가 선진국 수준이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로스의 의미가 굉장히 크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전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중국도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전기차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해외 시장에 못 나가고 있거든요. 중국만의 전기차뿐이 안 되는 거죠. 수준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게이트웨이를 쓰려고 그래요. 저한테 제의 오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전기차 협회장이라고 맡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자기네가 모듈별로 가지고 들어와서 SKD나 CKD 형태로 국내에서 조립을 해서 배터리도 국내 거 얹어서 그리고 인증도 우리나라에서 받아서 이윤을 쉐어해가지고 제3세계 수출하자. 중국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인증된 거는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 그런 공식이 이미 세계 시장에 성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한계가 있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우회 통로를 이용하는 거죠. 일종의 게이트웨이로 활용하는 이런 제한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도 미래의 먹거리 측면에서 서로가 쉐어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죠. 단독으로 한 것도 좋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점을 서로가 시너지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 또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실 텐데 이제 모빌리티 6개 테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그다음에 배터리, 뭐 중고차, 공유 경제까지였는데 테마별로 좀 교수님이 보셨을 때 교수님 자동차 산업에 계시니까 이쪽 기업, 이쪽 괜찮은 것 같아. 한두 개 기업 정도 있을까요? 제가 기업은 직접적으로 얘기는 말씀 안 드리는데, 예, 왜냐면 이제 그런 기밀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정부 자문회의 할 때도 비공개회의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가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만 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쪽하고 배터리 쪽은 뭐, 당연히 잘 나갑니다, 앞으로. 또 시장도, 지금은 배터리 자체가 공급량이 딸려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 GM, 포드, 네제가 선언했잖아요. 네제 선언했다고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뭐 LG 에너솔루션부터 3사들 난리 나는 거 아니냐. 영향은 받지만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20년 동안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양산형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장난 아닙니다. 예, 외국에서 몇 년 쏟아본다고 스타트업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폭스바겐 이런 데서 걱정을 하는 거는 한중일이 주로 배터리 싸움인데 유럽에서는 배터리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한민국 이런 데 의지하는 거 자체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재화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뭐 폭스바겐도 북유럽 쪽에다 투자한 노스볼트라든지 이런 데를 키우는 이유가 네. 또 각형 배터리를 통해서 좀 더 배제하고 네. 뭐 이런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업 자체는 배터리 또 전기차, 수소차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스타트업 중에서 싹이 괜찮은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전기차의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아직은 전기차가요. 내연기관차 130년의 역사를 가진 게 아니라 10년뿐이 안 됐거든요. 아직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게임 체인저급 기술이 아직 많이 나와야 돼요. 물론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전고체 배터리 6, 7년 걸린다. 도요타는 뭐 5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난제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제가 얼마 전에도 뭐 웬만한 수뇌부들은 다 만나서 자문해주고 특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배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떤 향방 이렇게 정해주지 많이 이제 지원해주고 보조해드리지만은 전고체 배터리 쪽도 그렇고 또 전기차는 전기차 변속기 같은 거. 전기차 변속기를 사람들이 제가 3년 전부터 전기차용 변속기라는 말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학계에서도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전기차 변속기라 그러면 이해를 못 해요. 네. 왜? 아니 모터에 감속기 달아서 쓰는 게 지금 전기차인데 전기차 변속기가 왜 필요해 이러거든요. 네. 전기차 변속기가 있으면 개념이 틀려져요. 음. 작년에 유일하게 양산형으로 나왔던 게 이 포르쉐 최초의 전기차인 타이칸. 네네. 요새 판매 많이 되고 있는데 국내도 밀려 있죠, 전 세계적으로. 타이칸이 투 모터 방식입니다. 전륜, 후륜은 각각 모터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앞쪽 모터가 감속기, 뒤쪽 모터는 2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2단 변속기. 근데 효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2단이 그 정도예요. 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물밑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한 가지가 전기차 변속기입니다. 네. 한 6단 들어가면요. 배터리 에너지원이 반만 써도 돼요. 언덕 등판 능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또 모터가 무리하게 쓰질 않기 때문에 네. 쿨링 시스템이 다 사라지고 차가 가벼워지는 거죠. 네. 시스템 비도 덜 들어가고 네. 또 주행 거리는 100이 들어가 있으면 150에서 200을 달릴 수가 있어요. 네. 전기차 변속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또 관건인데 국내 중소기업 중에서는 전기차 변속기 같은 거 개발해서 싹시 괜찮은 기업들이 좀 있어요. 아직 상장 안 돼 있고 이렇지만은 네.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책이나 산업 시스템을 정부 자문해주고 그랬지만은 네. 원래 공학 자체가 제가 전기전자 제어를 했기 때문에 네. 베이스 자체가 네. 그래서 공학적인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전기차는 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네. 또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배터리 용량 떨어지죠. 네. 그쵸. 또 히터 키면은 더더욱 떨어지죠. 네. 고효율 히터나 히팅 파이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클 수 있는 게임 체인저급 기술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기술 개발하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네. 이런 싹시 괜찮은 기업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한번 참조하시면은요,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고차는 아까 뭐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나 이런데 가능성이 된 거 아직 완전히 열리지는 않는데 결국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중고차는 아까 말씀드린 참조만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배터리, 전기차, 수소차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라이다 센서 같은 핵심 센서 만드는 회사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 이런 노하우, 중소기업 중에서도 자율주행 쪽으로 좀 많이 괜찮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뭐 요새 보면 찾아보시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흙 속에 있는 원석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아까 전에 뭐 일자리도 뭐 필요한 생산 라인에서 뭐 40% 정도가 줄어들 수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부품도 거의 막 반토막 이렇게 굉장히 산업이 변하면서 일자리 위협을 받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 꼭 자동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뭐 코딩이라든가 이런 그 일자리 찾으면서 또 그게 아닌 일자리들은 굉장히 죽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게 격심한 만큼 그 변화에 따라간 분들은 승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아닌 분들은 그냥 도태돼 버리는 거죠. 중간도 아닌 그냥 도태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데 그렇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능동적으로 급변하는 시장에 대처하고 즐겨라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고 그 흐름을 빨리 타는 게 중요하겠죠.
개인은 그러면 네.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은 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도 그러니까 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수가 생겼지만 최종 접점에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미래를 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자문 받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내가 위치에 있으면 내가 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무만 보고 숲이나 산을 보는 시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훈수 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문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갈 때도 몸이 아픈데 내 몸을 아픈 거를 내 자신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병원을 가는 거거든요. 전문가가 내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 한 군데만 보는 거는 위험성이 크죠. 네. 두세 군데 봐서 그게 같은 목소리가 나와 있지 정확한 방향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네. 좀 더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듣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총수가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몇 명이 모여서 큰 그룹 같은 데는 시각이 자꾸 대통령도 숲이나 산을 못 보고 나무만 보는 사람 많잖아요. 막에 쌓여 있어가지고 참모진들의 몇 명으로 끝나죠. 네네. 사실 국가도 5명이 운영한다 그러잖아요. 골목대장도 5명이면 돼요. 국가도 5명. 네. 아마 바이든 대통령 같은 세계 대통령도 마찬가지. 네. 핵심 몇 명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꼭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지 이 꼭지가 언제 도태될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이 보면 눈에 보이거든요. 네. 저한테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뭐냐면은 제가 다 못 만나고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메일이라는 게 오픈돼 있잖아요, 대학은. 네. 또 수업 시간도 오픈돼 있으니까 아예 그냥 강의실 앞에서 죽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만나주니까.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분들이 다 오는데 이래서 발명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해서 한 50억 들여서 계속 추가해서 50억 들어간 겁니다. 발명품이 왔는데 여기에 5억만 더 들어가면 세계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기 체면에 빠져서 자기가 만든 게 세상을 바꾼다고 왜 객관적인 자문을 못 받아서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찾아온 분들 중에서 많이 그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2억 3억 아끼세요. 50억 버리시고 냉정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가슴이 아프지만은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제가 특허도 한 20가지 있고 상품화 시킨 것도 많고 네. 별의별 거 다 하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회장도 그렇지만은 뭐 급발진도 제가 법원에서 날라오는 거 뭐 써주기도 하고 또 무기도 그렇고 네. 국방연구소와 관련된 것도 있어서 그 방사청이라든지 국방부 쪽 무기 쪽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거 다 하는 거죠. 사건 사고는 CSI 돼가지고 들어가서 다 뒤집어 쓰고 다 증거 일리 올리고 영화 보셨을 겁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있죠. 그런 것도 인터뷰해주고 많이 그러지만은 그래서 별의별 거 다 관련하지만은 특허나 발명품 이런 거 사업 모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네. 또 이제 뭐 급발진으로 사고가 나서 죽은 분들 같은 데는 목숨 걸고 법원에 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써줘서 승소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게 해주는데 다 대응을 못하죠. 제가 해결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해서 매달려서 해야 돼요. 자기 기업의 미래의 향방, 자기 인생의 결정짓는 또 전재산이 들어가는 대단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자기 향방에 대해서 꼭 두세 군데에서 검증을 통해서 이게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수시로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전혀 객관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거고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꼭 자기가 있는 위치가 훈수 두는 사람이 없으면 위험하고 내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막 숲에 나무를 파다 보니까 어디 숲에 있는지 어디 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 맞는 건지도. 네. 저쪽이 맞는데 난 여기서 헤매고 있을 수도 이 숲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쪽은 관련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재료도 그렇고 네. 모든 게. 그래서 그런 향방 같은 거 미리 검토하고 움직이시면은 후회 안 되시고요. 네. 방향만 맞으면 돼요. 네. 방향. 시간은 좀 걸리고 덜 걸리의 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방향이 바뀌면은 틀리면은 이거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이고 중소기업 뭐 이런 거 대기업도 마찬가지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검증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는데 뭐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워낙 유명한 유튜브셔가지고 이렇게 온 것만도 저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네. 뭐 교통이나 자동차 이런 쪽은 제가 이제 정책이라든지 네. 뭐 말씀드린 협회 이런 걸 맡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보조금이 어떻게 돼 이런 것도 너무 잘 알죠. 네. 전기비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이런 것도 알지만 말씀 못 드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 기업 특히 투자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을 잘 그리면서 메모하시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에 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주 교수님과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대리인대 김필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